11월 미 대선 결과를 가늠할 첫 TV 토론회가 열렸지만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는 말싸움을 벌였고 최악의 정치쇼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승자는 없고 패자는 유권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분석합니다.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에는 사살, 사격 등의 용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살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세력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확진자 28명이 추가되는 등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3층 창문에 매달려 있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을 재빨리 바닥에 깔아준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예년과는 여러모로 다른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오늘도 코로나19의 가장 큰 변곡점이 이번 추석 연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필 이 첫날부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이 전날보다 3배나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60명대로 떨어진 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113명이 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어제 2명이 확진됐던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28명이 추가됐고 서울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등 기존 집단감염 관련 확진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하루 증가폭보다는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매주 20에서 30%씩 줄어 일주일 단위로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기다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고령층으로의 감염 차단도 고민입니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의 44%가 60대 이상인 만큼 당분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도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각 시도지자체와 과태료 부과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곳은 확진자가 30명이나 나온 서울 도봉구의 한 정신과 병원입니다. 3층에 있는 6인 이상 다인실 병동에서 환자들이 대거 감염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로 확인된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 병원입니다. 지난 28일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의료진과 환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명이 오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나병원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구급차로 막아 일체의 출입과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166명, 의료진과 병원 직원 44명을 검사했는데 감염자 30명은 모두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신경정신과 전문 병원입니다. 1층에는 진료실이 있고 2층에서 5층까지는 폐쇄병실이 있는 구조로 20명 넘는 대부분의 확진자는 6인 이상 다인 병실이 있는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샤워실과 화장실, 식당 등 공용시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사 대상자 중 재검 대상이 11명 포함돼 있는 데다 병원 외부로의 감염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가 허가하에 외출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역학조사관이 지금 아예 상주하면서 우리 보건소에 조사 중에 있어요. 지난 2월 122명이 집단 감염된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이나 최근 4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한 경기 고양시 박예원처럼 또 다른 정신요양시설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되진 않을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을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시작된 긴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이 답답한 시민들은 공원과 관광지 등 야외로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관광객을 태운 배가 도착하자 들뜬 표정의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나무 사이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저희는 둘 다 이제 집이 서울이고요. 명절 때 특별히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라도 쐴 겸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멀리 있는 친지는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 사는 가족과 조촐하게 보내려는 겁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그래서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이제 저희 애들은 가까이 사니까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저희 형제들은 못 오겠습니다. 굳이 관광지는 아니어도 집 앞 도심공원 역시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가까운데 그냥 나온 거고, 원래 같았으면 명절에 멀리라도 갔을 텐데 명절 분위기도 좀 안 나고 좀 너무 좀 그냥 휴일 같은 느낌? 대학생이라서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과제하면서 그냥 보낼 생각입니다. 방역당국은 긴 연휴 동안 가급적 가정 내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한적한 근린공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성까지 포기하게 만든 이른바 코로나 추석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낯선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우리 군의 당시 감청 내용에 북한의 사살 지시가 있었느냐?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 북한이 사살 지시 내린 걸 들었었다면 이후에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청와대와 국방부는 감청 내용에 사살이란 용어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살을 의미하는 표현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언론 보도 반박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됐을 당시 사살한다는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살, 사격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사살 정황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군이 사살이라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뜻이 같은 다른 표현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국회 정보위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의 지시가 불분명해 죽이라는 거냐 살리라는 거냐는 대화도 오갔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어떤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제 사격을 해라. 그래서 고속 단정이 왔다는 거죠. 청와대와 국방부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한 게 아니었다며 구출 등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라며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도 마치 군이 CCTV로 들여다보듯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렇게 감청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 여당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첩보 경로와 자산이 노출되면서 북한 감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북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첩보 내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북 감청 내용이라며 문장까지 세세하게 공개되자 정부 여당에선 우리의 첩보 수집 방식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첩보를 입수하는 경로나 자산이 다 노출되면 우리 군이 재구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몇 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할 땐 보고가 암호로 이뤄지지만 이번처럼 수색 작전을 펼칠 땐 암호가 아닌 평문, 즉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를 씁니다. 실제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감청 내용은 모두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북한이 감청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보고가 이루어지는 주파수를 바꾸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다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작전 상황이 아니고 수색 구조 활동을 평문으로 날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보안위기도 아니고 우리가 발표했다고 해서 저들이 크게 역대책 세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첩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칫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관련 첩보를 너무 성급하게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이 사안의 또 다른 논란은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여부입니다. 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유족이 저희 채널A의 새로운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실종 당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이 지인들의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월북할 생각이라면 실종 직전까지 경제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겠느냐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무원 이모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되기 사흘 전인 지난 18일 친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입금해달라며 물건은 월요일에 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가 보낸다는 물건은 꽃게였습니다. 누나와 가족이 구매 희망자를 모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당 8,000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꽃게가 싸게 나왔다고 할 사람 있냐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월요일날 택배 작업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같은 날 이 씨는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띄운 모니터 사진을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누나에게 꽃게를 발송한다고 한 월요일은 이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된 지난 21일. 유족들은 월북할 마음이었다면 실종 직전까지 돈을 벌려고 했겠느냐며 이 씨가 월북했다는 군과 해경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담은 몇만 원, 몇십만이라도 벌려고 아마 그랬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동생이 어떻게 바로 몇 시간 뒤에 월북을 하고. 이 씨는 실종 이틀 전까지도 구매 희망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꽃게 구매 희망자 중에 이 씨 친척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해경도 무궁화 10호 수색 과정에서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했지만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확보한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그 유엔 무대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는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남측 공무원에 대한 총격이 방역 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청와대에 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북한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겐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유엔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과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도주하려 했다,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 등 책임 회피성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 있다며 우리 정부에 북한의 정보 공개와 보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에도 북한은 유엔 연설에서 핵무기를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으로 묘사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할 힘을 가져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경제 봉쇄를 풀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뉴스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에는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이 메시지 내용 때문에 추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수사팀이 공개하려던 초안에는 이 메시지가 빠져 있었는데 이후 열린 민간위원들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자 1분 만에 보좌관이 답장을 한 카카오톡 메시지. 검찰이 보좌관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추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검찰청에 보고한 보도자료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원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때 현장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브리핑을 안 하기로 하면서 대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내용의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대화 내용 공개에 찬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통상 변호사나 교수, 언론사 관계자 등 검찰 밖에 있는 민간위원들입니다. 처음에는 심의위원들 사이에도 대화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만한 정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논란은 잠들지 않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적반하장, 그러니까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휴가 연장 의혹을 정치 공세화한 데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오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독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집요한 정치적 공세가 펼쳐진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나서면서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억울하게 공세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보자의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방법이든 사과를 해야 된다. 제보자 측은 추 장관의 SNS 글에 대해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추 장관 측의 사과를 요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상식적인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며 거짓말이 탄로나자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사흘 뒤로 다가온 개천절 도심 집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이 여러 사람이 1인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경찰은 도심을 원천 봉쇄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주변 건물 앞에 철제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경찰관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천절이 다가오자 경찰이 서울 도심 경비를 강화한 겁니다. 어제 법원은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열겠다고 한 2건의 집회에 대한 금지 조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1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집회 금지 구역에서도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인 시위도 여럿이 하면 불법 집회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간격을 둔 1인 집회라도 여럿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집회라고 본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0에서 30m 간격을 두고 벌인 다중 1인 시위를 위법 집회라고 봤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을 포함한 종로구와 중구 일대 도로를 경찰버스 300여 대로 막아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도 광화문역, 시청역, 종강역 등 주변 6개 역에서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도심을 원천 봉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개천절에 기자회견이나 기도회 등을 열겠다는 입장이라 경찰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첩 이동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얼굴이 보이는데요. 네. 7년 전 사례, 무슨 내용일까요? 네, 어제 이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서 언급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하면 사살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당시 국방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임진강을 통하여 월북을 기도하던 거수자 1명을 발견하여 현지 경계부대가 사살함으로써 월북을 차단한 작전이었습니다. 거수자가 총상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7년 전 이제 사례를 다시 언급한 건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제 연결을 좀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어제 해경이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죠.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이 반국가 중대 범죄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당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신동근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 마땅한 사람, 그래서 북한이 죽여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것은 정부 여당이 신의원과 똑같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 후에 이제 신동근 최고위원도 추가 해명을 내놨다면서요? 네,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늘 야당과 진중권 전 교수가 엉뚱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이 사안에 대해 의혹을 부풀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사건은 민간인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우리 측 초병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서 사살된 일이거든요. 월북을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은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금 모습과 이제 옛날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자, 이 거짓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불기소를 했으니까 논란은 정리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던 것을 두고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보자 그랬던가요? 라고 반문하면서 남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자, 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국무위원들 거짓말 논란이 나오면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성완종 게이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 이런 대형 게이트였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성완종 전 회장과 친한 사이 아니라고 했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취임 6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는 성완종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만난 것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고 정답은 총리직 사퇴에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실상 끝났습니다. 또 그 김태호 의원도 생각이 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였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했었죠. 네, 이번엔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김태호 당시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2007년부터 박연차 회장을 알았다고 답변하셨어요? 한 2006년 가을쯤 처음 만나고 저렇게 있습니다. 말을 바꾸시네요. 지금은 국민권익위원장이죠. 전현희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와 지금 여당일 때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런 걸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할 겁니다. 네, 이 야당일 때 정권의 들이민 잣대 그대로 이 정권 잡았을 때 국정을 운영하면 칭찬받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나 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대선 후보 간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돌.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뚜껑을 열고 나니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밤이라는 혹평만 남았습니다. 난장판 수준이었다는데요.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악수조차 없이 시작된 미 대선 첫 토론회. 미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을 가리는 토론이었지만 품격을 찾긴 어려웠습니다. Almost the lowest in your class. Don't ever use the word smart with me. Don't ever use that word. Oh, give me a break. Because you know what?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문에도 대안 없이 비방만 난무했습니다. He wants to shut down. President has no plan. 의료보험 얘기를 하다간 난데없이 색깔론도 나왔습니다. Joe, you agreed with Bernie Sanders, who's far left, on the manifesto, we call it. Everybody knows he's a liar. 사정없이 끼어드는 트럼프의 바이든 또한 언성을 높이면서 토론회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트럼프와 달리 카메라만을 응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던 바이든은 불명예 전역한 아들에 대한 공격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My son, and he didn't have a job. My son, like a lot of people we know at home, had a drug problem. He's overtaken it. He's fixed it. He's worked on it, and I'm proud of him. 막무가내인 트럼프를 향해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 소속인 사회자조차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The country would be better served if we allowed both people to speak with fewer interruptions. I'm appealing to you, sir, to do that. Well, and him too. Well, frankly, you've been doing more interrupting than he has. 토론회 후에도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퇴장한 트럼프와 바이든. 현지 언론은 막말과 인신공격이 난무한 미 역사상 가장 혼잡하고 추악한 대선 토론회 밤이었다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김정한 특파원 바로 연결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보면 이게 치열했다라기보다는 좀 정신없다라는 느낌마저 들던데요. 이번 토론회 이 두 후보 중에 현지에서는 누가 더 잘했다고 평가를 하나요? 네, 지상 최대 정치쇼고 1억 명 이상이 지켜본 이번 토론회 판정승은 바이든이 그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 토론회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보면 바이든 60% 잘했다는 평가, 그리고 트럼프는 28%가
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자 바이든 후보는 최악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응수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입증한 셈입니다. 이 트럼프식의 불도저식 그 공격에 결국 지지층 결집은 성공했지만 부동포심까지 이끌기에는 미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외신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술집 싸움 같았다, 서커스 같았다는 혹평과 함께 최악의 피해자는 유권자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95분간 여러 이슈를 두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오늘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였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스티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에서 판매 중인 스티커입니다. 억만장자 트럼프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소득세를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바이든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자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88만 원만 2016년, 17년에 소득세를 낸 것이 맞냐고 묻자 나는 수백만 달러를 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응수를 했는데 정작 관련한 증빙 자료는 내놓지 않았고요. 오히려 세금을 나는 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과거 덜 냈던 것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서 이 바이든 후보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는 광경도 목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이 쟁점이 대선 불복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용지가 조작이 된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바이든 후보는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한 3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TV 토론회가 2차례 더 남아있잖아요.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 토론회로 좀 바뀔까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8%에서 10%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보고 실망한 탓에 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유권자들도 상당하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의 대선 토론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두 번째 토론회에서 표심이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두 번째 토론은 다음 달 15일 또 다른 박빙 지역이죠.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고 파나소닉은 건설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동안 장인 정신만 강조하다 시대 흐름에 뒤처졌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구조조정을 벌이는 겁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파격적인 소형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니. This is a real future item. This is one prototype we call the video movie. 특히 워크맨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로망이었습니다. 가전 비중이 줄고 있는 소니는 63년 만에 회사 이름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게임과 영화 등 컨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게임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68% 급증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전 분야의 손실이 여전히 소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소니의 시가총액은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낀 소니는 올해 초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자동차 제품을 깜짝 선보이며 환골 탈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Contains a variety of Sony's technologies. 지난해 말 반도체 사업을 대만 기업에 매각해 충격을 줬던 일본의 또 다른 가전 대기업 파나소닉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처럼 주택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주택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제 파나소닉의 주력이 됐습니다. 샤프는 중국 대만 기업에 넘어갔고 잇따라 사업을 매각한 도시바는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この構造改革を今回はですね、これがラストチャンスだと思ってますので、しっかりとやりきって。 일본 가전이 몰락한 이유는 뭘까? 완벽주의에 매몰된 일본 가전 회사들이 소비자 요구와 시대 변화를 놓쳤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장인 정신을 앞세워 잘 만든 제품에 집중하다 보니 잘 팔릴 제품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日本は国内の市場が大きかったがゆえにイノベーションのジレンマに陥ってしまった典型例だと思いますね。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도 변화와 미래 투자에 뒤처진다면 일본 기업들처럼 금세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불이 난 건물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남성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창문 밑에 스티로폼을 가득 쌓아준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3층 창문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아랫집 창문 틈을 밟고 구조를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 빨리 푹신한 것 좀 있으면 갖고 와봐요. 불길이 더 거세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결국 건물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떨어진 곳에는 스티로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62살 오성균 씨가 미리 낙하 지점에 쌓아둔 겁니다. 저게 제발 스티로폼이라 내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딱 만져보니까 스티로폼인데 남성이 뛰어내린 직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응급 처치를 했는데 8m 높이에서 뛰어내리고도 스티로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골절 같은 거 없고 이제 손가락에 좀 화상 조금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보셔가지고 아무 일도 좀 이렇게 다행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케이블 TV 설치 기사의 노 씨는 일을 마치고 근처를 지나가던 중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 구조 작업을 벌인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했을 테고 서로 사람 간에 그런 게 기본적인 마음이고 도리인데 이웃을 도우려는 순간적인 기지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사투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국 사투리 멋을 담은 축제에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 대학로 소극장입니다. 1930년대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경기도 사투리가 입혀졌습니다. 그래! 불렀다. 왜? 1920년대 발표된 비사감과 러브레터도 마찬가지. 낯선 경기도 방언들이 근현대 소설의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편지는 피은지, 언제는 은제로 길게 발음하고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 대신 망하다를 쓰는 것도 특색. 경기도 방언에 대한 새로움,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편찬된 우리말 사전 말모이의 정신을 계승한 말모이 연극제.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투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털어내고 우리말 축제로 즐겨보자는 의도로 관객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소설과 사투리의 만남, 우리 고유의 말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예년보다 기성객은 줄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모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추석날 친지끼리 모였을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이다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때 지켜야 할 것부터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더라도 악수나 포옹을 삼가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목례로 인사를 나눕니다.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요. 식사 시간은 최대한 짧게,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집안에 함께 머무를 땐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참가 인원을 최소화합니다. 차례 도중에 그릇을 여러 사람이 만질 경우에는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하거나 식당에 갈 때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향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 중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이동수단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마스크는 동거 가족끼리 한 차에 탔다면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승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물과 간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차를 탈 경우엔 현장 예매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예매를 권장합니다. 열차 안에선 마스크를 쓰고 통화할 땐 사람이 없는 객차, 차량 간 연결 통로에서 해야 합니다. 버스에선 문자를 이용하고 통화는 휴게소에서 내려서 합니다. 버스 안에서 긴급히 통화를 해야 하면 최대한 짧게 끝내야겠습니다. 다소 낯설고 불편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함께 지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향은 못 가서 아쉬운 분들 많지만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은 적 있어요? 푸른색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계속되는 검사에 설명하는 목소리도 열을 재는 손도 빨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직원도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방호복도 있고 요거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덥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렇죠.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풀 꺾이면서 검사받는 사람도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 구청 선별진료소는 추석 연휴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엽니다. 교대로 출근해서 오면 내내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서도 오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의자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여기 손 닦는 부분으로 중요하게요. 관객들 앉는 대로 손잡이 부분 꼼꼼히 해주세요. 방역이 한창인 서울의 공연장인데요. 관객 없이 진행되는 비대면 공연이 모두 끝나야 방역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이렇게 10시간 넘는 시간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없었지만 연주자와 공연 관계자들이 다녀간 탓에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방역업체는 건물이 비어있는 추석 연휴에 더 바쁩니다. 저희는 일단 다 집에서 대기를 다 해야 됩니다.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가 긴급 상황이 생기면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복 대신 방호복을 입고 차례 대신 방역에 나선 사람들. 코로나19가 만든 올해 추석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는 1위 NC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막내 구단 KT가 2위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운드에 오른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첫날 결과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KBO 리그. 선두 NC는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4번 타자 나성범은 만루 홈런으로 6년 만에 30홈런 1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NC는 파죽의 10연승으로 정규 시즌 첫 우승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노리는 막내 구단 KT는 어제 단독 2위로 오른 데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승환과 우규민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연장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03일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대현은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아내며 가을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면 2년 만에 복귀한 두산 장원준은 4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빠른 공의 구속이 시속 139km에 불과했고 제구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산이 최하위 하나에게 덜미를 잡힌 사이 기아는 키움을 잡고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롯데 이대호는 1148일 만에 2루를 훔쳤습니다. 투수의 변화구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해 통산 11번째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이번 주말에는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꺾은 기적은 토티의 퇴장에서 비롯됐는데요. 그 토티가 최근 더 거짓말 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2002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토티가 페널티킥을 얻으려고 헐리우드 액션을 하다 딱 걸립니다.
레드카드를 꺼내든 모레노 심판의 단호한 표정. 이 장면은 나중에 CF에서 패러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토티가 18년이 지난 올해엔 혼수 상태의 소녀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소녀가 토티를 보자 엄지손가락을 연신 치켜 세우고 토티는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습니다. 이 소녀는 토티의 열성 팬인 축구선수 레니아 마틸리. 교통사고로 9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녹음된 토티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고 거짓말처럼 깨어난 겁니다. 의료진은 토티의 목소리를 활용한 감각자극 치료법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틸리는 의식을 찾은 뒤 토티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병원에서 토티를 보자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며 치료에 일조했던 토티는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는 요란하게 우박과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을 만끽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다행히도 저녁에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이른 저녁 6시 11분 무렵에 달을 볼 수 있고요. 서울은 6시 2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 지역은 자정 이후에는 흐려져서 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고요. 토요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더 싸늘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주 전 올린 페이스북 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해본 적이 없다.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수사기록 곳곳에서 드러났죠.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에 삼보일배를 했다. 이번 일에 대한 추 장관의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죄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도 추 장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과 추 장관은 이 사병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과 당시 통화했다는 이 사병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죠. 추 장관이 오늘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이 청년에게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